네, 우리가 공부한 게 토지 소유권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 20페이지, 20페이지. 제일 위를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기업, 토지를 공간 개념으로 하여 파악하여 그 범위를 지표, 지하, 공중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그에 따른 권리도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확대한다. 이때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그 다음 니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중 또는 지하 공간에 대해서 무한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또는 용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디귿, 별표가 3개 쳐져 있습니다. 공중권, 지하권의 범위가 구체화,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법으로 몇 미터가 제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리을, 지하에 매장된 광물, 미채굴된 광물은 민법상 권리의 객체가 아니고 광업법상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깊이 파들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자. 그 다음 미음, 지하수나 안반, 돌멩이는 조금만 파도 나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된다.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 2번에 이제 정착물의 범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정착물 부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20페이지 제일 끝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분 기준에 기억의 물건의 부착 방법 별표가 3개고 있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에 리을에 물건의 설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별표가 2개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 질문만 먼저 드려보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그냥 따라올만 합니까? 그냥 나를 죽여라 이런 기분까지는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몇 번 들어보면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조금씩 제가 구분 지어드렸던 기준들만 좀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정착물. 이제 정착물은 아까는 토지 정착물이었는데 얘는 부동산에 정착된 물건이다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되냐면 얘 지금 토지인 겁니다. 토지. 얘 부동산에 노란 놈이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럼 부동산에 노란 놈이 달려와서 매달렸다는 얘기는, 부착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노란 놈은 움직이는 놈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움직이는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산입니다. 동산. 근데 얘가 띡하니 부동산에 부착이 돼서 이제 완전히 부동산에 고정된 겁니다. 그 말은 떼어낼 수 있다 없다? 훼손 없이는 떼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부착이 됨에 따라 전체 부동산의 효용 가치가, 쓸모가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도 부동산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놈이 이제 부동산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착돼서 사용하는 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면, 요 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영구적이라면 이제 우리는 요 붙어있는 놈, 이 동산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정착된 물건이다? 부동산에 정착된 물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정착된 물건은 얘는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부동산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칠판 잘 보십시오. 이제 얘를 판단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겁니다. 매매를 한다. 그럼 A가 B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부동산 당연히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것이 됐다? B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것이 있다. 그럼 이 매달려 있는 게 부동산의 일부라면
부동산을 넘길 때 같이 넘어간다,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 같이 넘어갑니다. 그럼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분이라면 부동산을 넘길 때 같이 넘어갈 거니까. 그런데 이때 매달려 있는 게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동산이라면 A가 B에게 넘긴 건 지금 부동산이지 뭐가 아니므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만의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놈이 같이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건지 얘를 판단할 때 부동산의 일부분이라면 같이 넘어간 거고, 부동산 넘길 때 그냥 동산으로 판단을 했다면 넘긴 건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니까 얘는 넘어간 게 아닌 거네. 그러니까 별도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정착물인지 아닌지, 부동산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고정 여부. 그러니까 고정된 거면 뭐고, 부동산에 고정돼서 떼어낼 수 없는 거라면 부동산의 일부로 봐서 정착물이고, 고정된 게 아니면 동산으로 보는 거고,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뭐로 보는 거고? 정착물, 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거고,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정착물인 거고,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면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실제로 분리시켜 보는 겁니다. 분리를 딱 시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둘로 쪼개질 겁니다. 둘로. 어떻게 둘로 쪼개질 거냐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훼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체 부동산이. 그럼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훼손이 이루어졌다면 얘를 잘 보십시오. 얘를 떼어냈더니 전체 부동산에 훼손이 가해졌다면 얘는 떼어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떼어낼 수 없는 걸 억지로 떼어냈으니까 훼손이 가해졌겠네. 그러니까 떼어냈더니 훼손이 가해졌다는 얘기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떼어내 봤더니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는 건 분리가 가능한 것이었다, 분리 불가능? 분리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로 본다? 동산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얘를 동산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얘를 떼어냈더니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훼손 없이 떼어냈는데 얘 부동산의 전체 효용가치 쓸모가 떨어져 버리면 뭐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봐서? 효용가치의 일부분이었다고 봐서, 효용가치의 일부분을 이룬 건 뭐다?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때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는 경우에도 효용가치가 하락된다면 얘를 뭐로 보는 거다? 정착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 겁니까? 기준 두 가지가. 그럼 질문, 이게 헷갈립니다. 부동산으로부터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한 것은 반드시 동산이다. X입니까?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는 것도 걔를 떼어냈더니 효용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러니까 효용가치 증감 여부를 또 한 번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얘가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리 가능한 건 뭐고? 동산. 분리 불가능한 건 정착물. 그럼 분리 불가능한 걸 떼어낼 때는 훼손이 생기는 거다. 분리 가능한 걸 떼어낼 때는 훼손이 생기지 않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실제 떼어내 봤더니 훼손이 가해졌다면 분리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얘기니까 정착물. 네.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분리 가능한 것 동산. 근데 효용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걔는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 정착물로 본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 하나를 봐야 되냐면 A가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근데 B가 이제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그때 비임차인이 이 건물을 가지고 빌려서 주택을 빌려서 사용할 때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설치해 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도 있겠다. 네. 그럼 가스레인지는 가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착한 물건이니까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사 정착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가사 정착물입니다. 네. 그럼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방을 뺄 때 임대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띄어갖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 그럼 얘는 계속 고정돼 있겠네. 그럼 뭐다? 얘는 정착물인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띄어갖고 간다, 두고 온다? 띄어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겠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어도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설치자에 따라 정착물이 아니다가 달라진다.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뭐고?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닌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를 상업용 건물로 이용합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상업용 건물로 이용하면서 선반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선반은 상업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라고 해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업정착물 또는 거래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거래정착물이라고 불러보자 이겁니다. 얘를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띄어갖고 가면 된다? 안 되네. 그럼 계속 고정돼 있는 거네. 뭐다?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띄어갖고 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활동을 하는데 창고 하나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면 농업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나보십시오. 임대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가사정착물이다. OX? 옵니다. 맞습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가사정착물이다. 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이 정착물과 가사정착물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거다? 이게 다른 겁니다. 얘 이름이라고 그랬지. 그냥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가사정착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선반, 진열대 등 거래정착물이라고 부르고 농지로 이용하면서 창고를 지었다면 걔를 농업정착물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지 지금. 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 그 말은 임차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얘는 띄어갖고 갈 수 있네. 그러니까 뭐다? 동산.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되셨습니까? 다시 우리가 정착이란 단어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산다 그러면 잠시 머물렀을 때 정착이라고 합니까? 쭉 머무를 때. 그 다음 그 지역의 사회 구성 일부가 됐을 때 구성원의 일부가 됐을 때 우리가 정착한 거지. 네, 거기에 딱 머물러 살 때 정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고정 여부, 효용가치 여부, 영구적 여부를 따지고 그래서 고정된 것이고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영구적이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다? 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띄어갖고 가니까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걔는 뭐다? 동산인 거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못 띄어갖고 가니까 계속 고정돼 있을 거니까 뭐라고 하는 거다? 정착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니까 고정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벼가 있습니다. 이게 벼입니다. 닭발이 아니라 벼입니다. 그럼 이 벼는 6년근 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네. 그러니까 벼는 뭐냐면 해마다 경작해서
수확하는 물건입니까? 그럼 수확에 포인트가 있겠네? 그러면 걷어들여 버리니까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년생 식물이 포인트입니까? 다년생이 포인트겠습니까? 다년생이. 그럼 얘는 계속해서 부착돼 있는 거네? 얘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면 이번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다. 그럼 감나무 자체는 계속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네? 정착물. 그럼 이 열리는 감은 계속 매달려 있습니까? 6년근 감?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네? 정착물이 아니다. 개념 자체가. 그럼 이번엔 또 하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가 철물점에 놓여진 수도꼭지입니다. 그럼 얘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예? 동산. 근데 걔가 세면대에 이제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일부가 돼서 효용 가치를 증가시킨다? 그럼 걔는 뭐겠네? 정착물이 됩니다. 하이마트에 에어컨들이 막 놓여져 있습니까? 하이마트에 에어컨들이 막 놓여져 있지. 그럼 걔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동산인데 걔가 시스템 에어컨이 건물의 벽에 부착이 되면, 지붕에 부착이 되면, 위 공간, 천장에 부착이 되면 걔 효용 가치 증가시키고 고정돼 있는 거다? 걔 웬만하면 안 뛰네? 걔는 뭐다? 정착물인 겁니다. 그럼 정착물의 지금 구분 기준은 하나인 겁니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다? 여러 개. 어떤 잣대를 딤이냐에 따라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지.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근데 그러면 고정 여부는 구분 기준입니까? 고정 여부는 구분 기준이다? 구분 기준입니다. 효용가치 증감 여부도 고용의 기준입니다. 영구적 여부도 고용 기준인 겁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착했느냐 부착하지 않았느냐도 구분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개인 금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거국적으로. 손 한번 다 들어보자. 몸 상태가 건강한지 한번 보게. 자, 들었습니다. 약간 흔들어 보십시오. 손도 흔들 수 있네. 그럼 내리시고. 이제 지식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집에 개인 금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개인 금고는 들고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큰 금고가 집에 있습니까? 들고 옮길 수 있지. 그러니까 걔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동산입니다. 근데 은행을 보면 은행에 벽 통과해서 금고가 큰 게 있습니까? 그럼 처음에 은행을 설치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한 거다? 그럼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은행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은행은 가치가 차이가 나겠네?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인 겁니다. 이게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 기준이 지금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딱 있으면 이 물건을 10만 원 기준 잡아놓고 10만 원보다 높으면 정착물이고 10만 원 미만이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답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경제적 가치 증감 여부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까 가치 중에 무슨 가치는 있었네? 효용 가치 증감 여부는 있었습니까? 쓸모. 그런데 경제적 가치 증감 여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아모는 다른 거다? 효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네. 그럼 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우리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기는 효용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없다.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공기는 효용 가치는 굉장히 크지. 근데 지금 이 공기를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소나기를 확 지더니 옆에 사람한테 야, 이 공기 너한테 1,000원 한 대 때려줘야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왠지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기는 분명히 효용 가치는 크지만 다 같이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 상대적 희소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모아모는 다른 거다? 효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상대적 희소성이 있는 건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네.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돌멩이와 다이아몬드 중에 뭐가 가치가 더 높은데?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높습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크니까.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없다라면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발길에 치인다면 1억짜리 2억짜리가 있겠습니까?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지천이 널려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리하여 20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의 범위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고 기억의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세 줄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농작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되십니까? 농작물은 경작 수확물의 대표 주자겠네.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지. 개념이. 그리고 아까 수목의 집단 뭐가 됐다면 명인 방법 취해져 있다면 띠 둘렀다면 뭔가 표시가 됐다면 표식이 됐다면 걔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된다. 토지와 별도로. 그 다음 니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도랑, 돌담 등등등 독립성이 없는 수목 등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수목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토지와 별도로 거래가 안 된다. 그때 십자가 표시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등은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단연생 식물에서 중요한 건 식물이다 단연생이다? 단연생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의 기억에 물건의 부착 방법 별표가 몇 개 쳐 있다? 3개. 아까 봤던 내용인지 보십시오. A. 부착되어 있는 물건 제거 시 그 물건이 동산인지 정착물인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물건 제거 시에 건물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면 분리 불가능한 것이었다. 맞습니까? 그럼 고정된 것을 억지로 떼어냈으니까 훼손이 가해졌을 것이다. 그럼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뭐로 보고? 정착물로 보고 아무런 손상 주지 않고 분리 가능하다면 손상을 주지 않으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봐서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B.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이 떨어지면 효용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얘를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그 다음 니은 물건의 성격. 그래서 21페이지에 첫 번째 줄 끝부분 은행 업무를 위하여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는 정착물. B. 영구적 항구적 목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디귿 물건의 설치 의도 건물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물건을 설치한 경우 이 가치는 경제적 가치입니까? 효용 가치다? 효용 가치 증대 목적. 이는 정착물로 취급한다. 에어컨, 벽난로 등. 리을 물건의 설치자의 별표가 몇 개 쳐져 있네? 2개.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띄어갖고 못 가니까 뭐고?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띄어갖고 가니까 동산. 그렇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 등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단순한 뭐다? 부르는 이름. 가사 정착물을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동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방가루 2번에 준부동산에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돼 있고 동그라미 1번 개념 기억 그 성질상 부동산을 볼 수 없으나 각 개별 법률의 저당 규정에 의하여 근데 그 각 개별 법률의 줄이 그어져 있고 의제부동산에 속하는 놈들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들 등기하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일 리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 거기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을 볼 수 없으나 부동산 등기법의 저당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되면 공시수단이 되면 의제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걔는 X인 거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니은 공장과 함께 등기 등록된 공장의 기계와 같이 부동산과 등기 등록을 같이 하는 물건은 준부동산으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공장의 토지, 그 다음 나름 다른 재산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묶어놓은 걸 뭐라고 한다? 공장재단. 광산과 광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재산들을 모아놓은 게 광업재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이론상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의 종류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기계, 건설기계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일이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우지 않는다. 아, 경제적 가치가 큰 놈들이겠구나. 얘들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드는구나. 반가로 3번. 광의의 부동산에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그 내용이 있답니다. 된 겁니다. 그 다음 키포인트에 복합자가 들어간 세 가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려 볼 겁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얘도 따라서 적지는 마십시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 굉장히 간단한데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자주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줘야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리고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답니다. 복합 건물. 아까 제가 복합은 언제 붙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일 때, 둘 이상일 때? 둘 이상.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복합자가 들어있으니까 둘 이상 무언가가 둘 이상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둘 이상이겠는지 판단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둘 이상입니까? 개념이 둘 이상입니까? 개념이 둘 이상.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얘는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반드시 부동산이 둘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하나의 부동산도 법경기 개념으로 판단하면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복합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인 겁니까? 부동산이 둘 이상인 거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합니까? 따로따로 이용 거래합니까? 보통 한꺼번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 플러스 건물처럼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복합 부동산.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토지에 임목 등기된 임목이 심어져 있어도 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진 거 맞습니까? 맞네. 임목 등기된 임목은 의제 부동산이었다. 토지는 부동산이네. 그럼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거다. 얘도 뭐다?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창고 건물이 한 대 따라다닌다면 한꺼번에 거래가 된다면 얘도 뭐네? 복합 부동산. 근데 복합 부동산은 보통 대략 뭐가 제일 많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 또는 이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래서 문제. 복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5.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다. X. 그게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 여러분 등기부 보셨습니까? 등기부? 우리가 매매를 하면 그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인지를 등기부를 봐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봐야 등기돼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본인이어야지만 그 사람 소유가 맞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기부인 거네? 그러면 토지 등기부 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본 적 있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본 적 있다. 본 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없어도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얘들은 왜 본 적이 있냐면 실제 있는 거니까. 그럼 복합 부동산 등기부 본 적 있다. 여기서 손 들면 난리가 납니다. 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토지와 건물을 A라는 사람이 B에게 한꺼번에 부동산 활동상 매매 가능합니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다니까. 거래 가능합니다. 그때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복합부동산 등기부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A에게서 B로 다 넘기면 이게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 각각을 이전시켜줘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다,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예, 법률상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십시오. 복합부동산 등기부는 없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게 포인트. 그 다음 칠판 그대로 복합건물은 건물이 둘 이상인 겁니까? 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게 주상 복합건물. 보통 밑에 층은 상업용 건물, 위에 층은 주거용 건물로 이용되는 거. 네. 그러면 칠판에 이제 잘 보십시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판단해 보는 걸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X 뭐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복합부동산 하나를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판단 가능합니까? 아니, 토지 건물 한꺼번에 놓고 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판단 가능하네. 다시 하나의 주상 복합건물을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판단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폭넓은 건 뭐다? 다 적용하여 볼 수 있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 거지. 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를 놓고도 복합 개념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을 놓고도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고 복합 건물을 놓고도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가 가장 폭넓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그렇지만 분명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21페이지 그 박스 제일 밑에 키포인트 부분에 복합 부동산 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와 건물의 결합, 토지 플러스 임목의 결합, 토지와 정착물이 특별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22페이지 키포인트 부분에 당구장 표시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고 뭐만 한번 보면 되냐면 우리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동산과 부동산 중에 일반적으로 뭐가 더 큽니까? 부동산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 측면에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그 박스의 제일 밑 무주물의 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그럼 동산은 집을 수 있습니까? 집을 수 있네. 그러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그 다음 동산은 경제적 가치도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그닥 크지 않네. 그러니까 먼저 잡은 놈이 임자입니다. 선점자가 갖는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 임자 없는 물건이 발생하면 부동산을 집을 수 있다? 없네. 그리고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크다, 작다? 크니까 먼저 집은 놈이 임자라고 얘기 안 하고 정부가 이건 내 거 그러겠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국유가 되는 겁니다. 국유. 그 차이가 그런 식으로 발생하더라. 그 다음 이제 22페이지에 제가 지금 이 키포인트는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한 겁니다. 살짝 보고 넘어갔고 22페이지 이제 중간 밑에 2번에 부동산의 분류에 괄호 1번에 토지의 분류가 있는데 토지의 분류 그 부분에 별표를 3개를 치십시오. 치셨습니까? 별표 3개.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정도씩은 꼭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토지의 분류에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4번까지가 지금 아예 묶여져 있을 겁니다. 교재에. 걔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시고 칠판만 보시면서 들어갑니다. 이 정착물 부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의 분류.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 그리고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제가 그릴 겁니다. 그리고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토지의 종류,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부르는 토지 용어가 있을 것이고, 범위가 큰 동그라미를 부르는 토지 용어가 있을 것이고, 네모 전체를 부르는 토지 용어가 있을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봤더니 이때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 큰 동그라미 이 사이에는 공업용 건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칠판을 잘 보십시오. 큰 원과 조그마한 원의 차이는 공업용 부동산의 포함, 불포함 여부입니까? 네.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큰 동그라미, 공장은 빠져 있는 게 작은 동그라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자체는 건축할 수 있는 땅, 없는 땅?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네모 부분에서 동그라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축할 수 있는 땅, 없는 땅? 얘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까? 그럼 네모 전체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간다?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얘를 대라고 부른답니다. 대. 그런데 이제 뭐 수로 측정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예전에 지적법이었던 게 이름이 바뀌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상 무슨 법상 지목이 있답니다. 지목. 토지의 이름, 토지의 목적이 있답니다. 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28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근데 이 지목에 뭐가 있냐면 대라는 게 있답니다. 대. 그래 놓고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랍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럼 건축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목 대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다 들어가나 봤더니 이 바로 밑에 지목에 뭐가 나오냐면 공장 용지가 나온답니다. 장이라는 지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지을 수 있는 땅이냐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럼 칠판 잘 보십시오. 토지의 목적을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 28가지로 나눠놨는데 대라는 지목은 폭넓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럼 얘는 주상공 모두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밑에 공장 용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말 그대로 토지인데 그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이 대인지 공장 용지 장인지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도로 부르는 지목이 있다? 지목이 있으니까 이때 대에는 뭐는 포함되면 안 된다? 공장은 포함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지목의 대에는 법상 지목의 대에는 뭐는 빠진다? 공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법상 대 법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제 택지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택지. 얘가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볼 내용들인데 택지를 개발한다 들어보셨습니까? 택지 개발. 그럼 택지는 농지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럼 택지는 뭐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얘는 주, 상, 공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럼 대와 택지는 그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겠네. 얘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와 택지가 그 범위가 같다 그러면 걔는 X. 네. 그다음 이제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 얘는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럼 이 건축물에는 주상공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럼 범위가 얘는 뭐랑 같네?
택지랑 범위가 같습니다. 근데 이 대지에 대해서는 대놓고 물어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와 뭐에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대와 택지에 구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 여기까지는 된 거고,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다 포함하는 용어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한답니다. 부지. 그럼 하천 있는 땅은, 하천이 흐르는 땅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천 택지라고 합니까? 하천 부지? 하천 부지? 그럼 하천 위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철로 위에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철로 위에 안 짓습니다. 그럼 걔를 철도 택지라고 합니까? 철도 부지? 철도 부지? 그럼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땅만 일컫는 토지 용어다? 왠지 그럴 것 같지만 학교 건물 짓습니까? 그럼 그 땅을 학교 택지라고 합니까? 학교 부지? 학교 부지? 학교 부지. 그러면 이제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땅만 포함된다? 건축할 수 있는 땅도 포함된다?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둘 다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이게 부지인 겁니다. 그럼 부지는 땡땡 부지라고 얘기하면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는 땅입니까? 학교 부지는 학교로 이용되는 땅? 건물 부지는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땅?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 이용되는 땅? 이렇게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란 특정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이게 문제로 나오면 맞힐 수 있는지 보십시오. 부지는 대지 또는 택지이다. 자, OX. 자, X, O. 이 문장을 제가 바꿔볼 겁니다. 대지 택지는 이 대지 택지와 같이 나오는 이렇게 대지가 나오면 얘는 뭘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대지인 겁니다. 그럼 얘들은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 가능한 땅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만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문장은 X인 거네. 이 문장이 X가 되는 게 뭐뭐는 뭐뭐다라고 얘기하면 그 둘이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 부지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건축할 수 없는 땅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 되어 있는 게 23페이지에 지금 그 네모 박스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방가로 5번에 필지와 획지의 개념이 있더라는, 필지와 획지. 또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 쉬고. 시간 잘 갑니까? 시간이 잘 간다는 얘기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할만하다? 예. 그래서 쭉 들으시면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에 지나가면서 얘들 한꺼번에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꼭 외워야 될 게 있다면 법경기 정도를 외우고 가는 겁니다. 네, 10분 쉬십시오.